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복 많이 들어오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단독주택가, 가을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78세 박정숙은 대문 앞 작은 화단에서 노란 국화꽃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죠. 꽃가위를 쥔 주름진 손이 조금씩 떨렸지만 몇십 년간 가꿔온 화단만큼은 여전히 아름답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참 곱게 피었네.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시든 꽃잎을 조심스럽게 따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꽃을 바라보니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났죠.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꽃이 바로 국화였거든요. 여보도 이 꽃을 참 좋아했는데.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뻣뻣해서 일어서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죠. 허리를 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이 전부였죠. 정숙은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연금 나왔어요. 그래도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죠. 매달 둘째 주가 되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국민연금 120만 원. 집세와 생활비를 제하고 나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사는 몸에는 충분했습니다. 정숙은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해 봤죠. 지난달까지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돈이라도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요. 큰아들한테 짐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고. 정숙은 통장을 소중히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모은 돈이었거든요. 큰아들 박민호는 부인 윤희와 함께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나와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 고작이었죠. 민호도 바쁠 텐데 뭐. 정숙은 쓸쓸한 마음을 달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자주 엄마를 찾더니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연락조차 뜸해졌어요. 저녁 준비를 하며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를 짓는 일이 가끔은 허무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살아있는 이상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 새끼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야 아들한테 패 끼치지 않지. 작은 상에 반찬 몇 개와 밥 한 공기를 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충분했죠. 젓가락질을 하다가 문득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던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조용한 집이 싫었는데 지금은 그 소란스러움이 그리워졌어요. 설거지를 마친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죠.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는 할머니의 절규가 가슴 아팠어요.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니 참 안 됐어.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참 나쁜 놈들이 많아. 나이 든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다니. 뉴스에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사칭해서 돈을 빼가는 사기 수법도 소개했거든요. 며느리나 아들 행세를 하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방식이었어요. 정숙은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 그런 일도 있구나. 정말 무서워. 리포터가 인터뷰한 또 다른 피해자는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통장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가족까지 믿을 수 없다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 하지만 정숙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 은행 업무도 직접 가서 처리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속일 리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우리 집은 그런 일 없을 거야. 가족들이 있으니까. 리모컨을 돌려 드라마 채널을 틀었습니다. 가족 간의 정을 그린 따뜻한 드라마였죠. 화면 속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도맡아 하는 효부의 모습이었어요. 정숙은 부러운 마음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저런 며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며느리 윤희도 나쁘지는 않지만 드라마 속 며느리만큼 다정하지는 않았거든요. 가끔 안부 인사 정도만 할 뿐이었죠. 밤 9시가 되자 정숙은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지나갔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개맡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이불을 덮으려던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정숙은 깜짝 놀랐죠. 누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올까요? 혹시 도둑은 아닐까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물었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 윤희예요.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며느리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환해졌죠. 44세의 윤희는 평소 자주 오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안부를 물으러 찾아오곤 했거든요. 정숙은 급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고, 윤희야. 이 밤중에 웬일이야? 민호는 어디 있고? 윤희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과와 배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아이 보고 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늦은 시간에. 윤희는 다소 지친 표정이었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사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상한 전화 온 적 없으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조금은 소원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죠. 고마워, 윤희야. 나도 방금 그 뉴스 봤어.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다행히 이상한 전화는 없었어. 윤희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그 말을 들은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면서 쌓였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말 고마워, 윤희야. 내가 너무 의지가 되네. 윤희는 정숙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뭐든지 저한테 상의하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윤희는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 마세요. 제가 모든 걸 다 챙겨드릴 테니까요. 윤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그런데 그 순간 윤희의 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감격에 겨워서 그 미묘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며느리 윤희의 방문이 꿈만 같았거든요. 그동안 소원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죠. 정말 고마운 며느리를 뒀어. 정숙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도 좋아하실 거예요. 화단에 물을 주며 국화꽃을 바라보는 정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걸음도 경쾌해졌어요. 그런데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윤희가 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며느리가 효심을 발휘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윤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아이고, 윤희야. 덕분에 잘 잤어. 고마워.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나들이 어때요?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을 보내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나들이를 제안하다니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았는데 말이죠. 정말 좋지. 어디로 갈까? 시장도 구경하고 은행에도 들렀다 와요. 요즘 어르신들이 금융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하니까 어머니 통장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윤희의 말에 정숙은 조금 의외였지만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네. 사실 나도 뉴스 보고 좀 무서웠어. 맞아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주 챙겨드려야겠어요. 1시간 후 윤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온 윤희의 모습에 정숙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오늘 참 예쁘세요.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아이고, 뭘 그런 소리를. 정숙은 수줍어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윤희는 계속 정숙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병원은 언제 가셨어요?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그래도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정기검진도 받으셔야 하고. 앞으로 제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시장에 도착해서 윤희는 정숙의 팔짱을 끼며 함께 걸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다정하게 굴었죠.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 박스를 사주고 반찬 가게에서 정숙이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김치도 사줬어요. 정숙은 감동했습니다. 윤희야, 이런 것까지 살 필요 없어. 너무 비싸잖아.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하죠. 앞으로 이런 일은 모두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정말 복받은 일이었어요. 고마워, 윤희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든든해. 시장에서 장을 보는 내내 윤희는 정숙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무거운 짐은 모두 자신이 들고 정숙이 걸음이 느리면 기다려주며 함께 걸었죠. 마치 친딸 같았어요. 어머니, 목 안 마르세요?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무 신경 써줘서 미안해. 시장 구경을 마친 후 윤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도 하고 혹시 이상한 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봐요. 정말 필요할까? 나는 별로. 어머니,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은행에 도착하자 윤희는 정숙을 직원에게 안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통장 점검을 받으려고 왔어요.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해서
걱정이 되거든요. 은행 직원이 통장을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거래 내역은 없으시네요. 잔고도 800만 원 정도 되시고. 하지만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때 윤희가 직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통장 관리를 제가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사기당할까봐 걱정이에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가족분이 대신 관리하시려면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윤희는 정숙에게 돌아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저 혼자 집에 계시면 사기꾼들이 언제 접근할지 몰라요. 제가 통장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정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평생 자신이 관리해온 통장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통장인데 내가 직접 관리하는 게. 어머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뉴스 보셨잖아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윤희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소중한 돈이잖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매달 생활비도 꼬박꼬박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걱정해 주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내가 관리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윤희는 은행 직원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위임장에 정숙의 도장을 찍고 통장과 카드를 윤희에게 넘겨주었죠. 그 순간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안전해요. 제가 꼼꼼히 관리해 드릴게요. 윤희는 통장과 카드를 자신의 가방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였어요. 평소 윤희의 웃음과는 달랐죠. 하지만 정숙은 그저 며느리의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받지? 어머니, 매달 제가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계획적으로 쓰시게 도와드릴게요. 무분별하게 쓰시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윤희는 계속 정숙을 달랬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사기꾼들한테 당할 걱정도 없고요. 그런데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면 되는 거지? 당연하죠. 어머니 돈인데요. 그런데 큰 돈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계획적으로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불안한 기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지켜온 통장을 남에게 맡겼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정숙의 표정을 룸미러로 본 윤희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한 것 같았어요. 윤희는 신호등에서 멈춘 사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단계 완료. 통장 확보했음. 생각보다 쉬웠어. 집에 도착한 후 윤희는 정숙을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와서 챙겨드릴게요. 편히 쉬세요. 고마워, 윤희야. 정말 고마워. 혼자 남은 정숙은 빈 서랍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통장과 도장이 이제는 며느리 손에 있다는 게 아직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가족이 챙겨준다니 나쁠 게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윤희가 잘해줄 거야. 내가 너무 의심하나. 윤희가 통장을 맡아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던 정숙의 마음도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윤희가 약속한 대로 매일 안부 전화를 해주고 이틀에 한 번씩은 집에 들러 정숙을 챙겨줬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잘 주무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걸려온 윤희의 전화였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에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고마워, 윤희야. 내가 매일 전화해줘서 외롭지 않아. 정말 고마워. 당연한 일이죠. 가족인데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생활비 드리러 갈게요. 그리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요. 정숙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와주니 집안이 환해진 느낌이었거든요. 평소 적막했던 집에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어요. 그래, 와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여놓을게. 어머니, 그런 것까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오후 2시쯤 윤희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정숙이 좋아하는 단감 한 봉지와 생활비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주까지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8살 손주 지민이가 뛰어와 정숙을 껴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지민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정숙은 손주를 품에 안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예요. 윤희는 봉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 한 달 생활비로 쓰던 8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혼자 쓰기에는 충분해 보였어요. 고마워, 윤희야. 그런데 이거면 충분할까? 예전에는 80만 원 정도 썼는데. 네, 어머니. 계획적으로 쓰시면 충분해요. 사실 어머니가 예전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쓰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관리해 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윤희는 정숙을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마치 친딸이 어머니께 하듯이 말이죠.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모든 걸 계획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정숙은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든든해. 내가 복이 많은가 봐. 어머니가 저희한테 잘해주셔서 그래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지민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정숙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돈 관리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더 자주 올 수 있대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기쁠까. 그때 윤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집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정숙은 갑자기 긴장했습니다. 집 얘기? 네. 그래서 집 명의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명의로 일시적으로 옮겨놓으면 사기꾼들이 접근할 수 없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통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까지 넘겨달라니요. 그런데 집은 좀. 이건 너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윤희는 정숙의 손을 잡고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집까지 잃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있어? 네, 정말 많아요. 어머니도 뉴스 보셨잖아요. 가짜 공무원이 와서 집 서류를 가져간다거나 세금 체납으로 집을 압류한다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집이 내 이름이 아니게 되는 건데. 당연하죠. 어머니, 저희가 가족 아니에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에서 열쇠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의 남편인 박민호가 들어왔어요. 정숙의 큰아들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는 다소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민호야. 언제 왔어? 오랜만이네. 방금 왔어요. 윤희 얘기 들었는데 어머니 일을 저희가 관리한다고요? 잘하신 것 같아요. 민호도 윤희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위험해요. 저희가 보호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너무 위험한 세상이에요. 아들까지 나서서 말하니 정숙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윤희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복잡한 절차는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정숙은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자도 많고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죠. 이거 뭐가 쓰여 있는지 모르겠네. 글자도 작고. 어머니, 어려운 법적 용어라 그래요. 간단히 말하면 집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내용이에요. 어머니한테 불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가족끼리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해칠 리 있겠어요?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집은 좀. 어머니, 지민이가 갑자기 정숙의 무릎에 올라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말 들어요. 우리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손주까지 나서서 말하니 정숙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면 되는 거지? 네, 어머니. 도장도 찍어주시고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환한 미소를 보니 안심이 되었죠. 이제 됐어요, 어머니. 정말 안전해지셨어요. 윤희와 민호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숙은 조금씩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거든요. 지민이가 옆에서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자주 와서 챙겨드릴게요. 윤희는 정숙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윤희야. 지민이도 자주 보러 와라. 하지만 식사 중간중간 들리는 윤희와 민호의 대화가 정숙의 귀에 걸렸습니다. 이제 2단계도 완료됐네. 생각보다 쉬웠어.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어머니가 워낙 순하시니까. 다음은 3단계만 남았네. 민호가 대답했죠. 정숙은 그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단계, 3단계가 뭔지, 왜 자신이 순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 얘기야? 몇 단계? 아,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챙겨드릴까 하는 계획 얘기였어요. 윤희는 웃으며 대충 넘어갔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집 명의까지 윤희에게 넘어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안심했던 정숙의 마음에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윤희가 주는 생활비 50만 원으로는 예전처럼 살기가 어려웠거든요.
아이고, 또 떨어졌네. 정숙은 쌀통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이 바닥나서 새로 사야 했는데 이번 달 생활비는 이미 다 써버렸어요. 윤희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윤희야, 미안한데 쌀 좀 사야 해서 돈이 좀 필요해. 어머니, 벌써요? 이번 달 생활비 드린 게 며칠 전인데 너무 빨리 쓰시는 것 아니에요? 윤희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어요. 그런데 생필품을 사야 해서 어머니, 계획적으로 쓰셔야 해요.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동네 친구 김말순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은 정숙과 같은 나이의 단짝 친구였어요. 정숙아,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별일 없어, 말순아. 무슨 소리야? 얼굴 보니까 다 알겠어. 혹시 며느리 때문이야?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며느리 얘기를 해? 이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며느리가 요즘 자주 온다며? 그런데 내가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 보여. 말수는 정숙 옆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혹시 통장이나 집 문서 같은 거 며느리한테 맡겼어? 정숙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이 너무 정확하게 짚어냈거든요. 아, 정말 그랬구나. 정숙아, 너 정말 위험해.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뭐가 위험해? 말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정숙아, 요즘 뉴스 안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가로채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 윤희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런 애들이 다 그렇게 친절하게 시작한다고.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본색 드러내는 거야. 정숙은 말순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말순아,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 정숙아, 내 말 잘 들어. 통장이나 진명회 같은 건 절대로 남한테 맡기면 안 돼. 아무리 가족이라도 말이야.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말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윤희가 보인 행동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생활비를 줄여주는 것,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짜증내는 것, 그리고 그 이상한 대화. 2단계, 3단계라는 말들이 뭔지 점점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윤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어제 누가 다녀갔어요? 누가? 이웃집 아줌마요. 김말순이라는 사람.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희가 어떻게 말순이 왔다는 걸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알아?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을 의심하라는 말 같은? 윤희는 정숙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잘 보살핌 받는 걸 질투해서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말순이는 내 친구라고. 어머니,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윤희의 말을 따라 말순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윤희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어머니, 무슨 병원이에요? 꼭 가야 해요? 혈압약 떨어져서 처방받으러 가야 해. 그런 건 나중에 가셔도 되잖아요.
돈 아껴 쓰셔야죠. 윤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숙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짜증을 내며 거부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어머니 돈 관리하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돈을 관리해주면서 고생한다고 하다니요. 내 돈인데 왜 내가 고생해?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날 저녁 정숙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먹을 게 거의 없었어요. 반찬도 떨어지고 우유도 상했습니다. 하지만 윤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어요. 내 돈인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지? 정숙은 속으로 분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정작 자신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숙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정숙아, 나야. 문 좀 열어. 말순아, 미안해. 오늘은 좀 그래. 왜? 혹시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말순을 만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정숙아, 내가 위험해. 정말 조심해야 해. 말순은 한참을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정숙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졌어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숙은 자신의 처지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살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희였어요. 어머니, 내일 또 누가 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한테도 돈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어머니 재산을 노릴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돈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건가? 정숙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봐요. 이게 정말 가족이 해주는 일일까요? 5챕터 큰 위기 모든 것이 무너진 날. 윤희가 통장과 집 명의를 가져간 지 2달째 되는 날,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혈압약마저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이 계속되었거든요. 윤희에게 여러 번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없어. 내 돈인데. 정숙은 결심을 하고 은행에 직접 가기로 했습니다. 잔고라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윤희가 말한 것처럼 정말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오래간만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평소 윤희가 데려다주는 길과 달리 혼자 버스를 타고 가니 힘들었어요. 하지만 꼭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은행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다음 분, 드디어 정숙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제 통장 잔고 좀 확인해 주세요. 신분증하고 통장 가져오셨나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통장은 며느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잔고만 확인할 수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통장이나 카드가 필요해요. 그럼 제가 계좌 개설한 사람인데도 안 되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 계좌는 위임 관리로 되어 있네요. 위임받으신 분이 아니면 거래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정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위임 관리가 뭐예요? 다른 분이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신 거죠.
그럼 그분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해요. 정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위임 관리라니요. 그럼 제가 직접 취소할 수는 없나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위임 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임 받으신 분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럼 지금 잔고만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제 돈인데.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몇 분 후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손님,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인출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왜요? 잔고가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계좌 잔고가 30만 원이에요. 최근 2달 동안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인출되었네요. 정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8천만 원이 있던 계좌에 30만 원만 남아있다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직원이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달에 4천만 원, 이번 달에 3,970만 원이 인출되었어요. 정숙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럴 수가. 내 평생 모아온 돈이. 손님 괜찮으세요? 혹시 이 인출 내역이 본인 것이 아니라면 신고를 하셔야 해요. 정숙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희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간 것이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주면서 실제로는 수천만 원씩 빼가고 있었던 거였죠. 윤희가 그랬어. 은행 직원은 정숙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습니다. 손님, 지금 신고하시겠어요? 정숙은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계속 어지러웠어요. 혈압약을 먹지 못해서인지 몸 상태도 좋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내가 바보였어요. 완전히 속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 다녀왔다면서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잔고 확인하러 왔다고. 윤희는 정숙 앞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니, 뭐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윤희야, 내 돈이 3만 원밖에 없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돈으로 필요한 곳에 썼어요. 윤희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필요한 곳이 어디야?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 관리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도 들고 세금도 내야 하고 그리고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관리비? 세금? 그게 800만 원이야? 어머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요즘 모든 게 다 비싸요. 그때 민호도 들어왔습니다. 정숙의 아들이었지만 표정이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런 식으로 의심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어머니 돈으로 우리 빚도 갚고 집도 샀어요. 정숙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까지 공모해서 자신의 돈을 빼간 것이었어요. 집을 샀다고? 윤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도 제 명의로 바꿔야죠. 그래야 제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서명하신 서류 기억하세요? 진명의 이전 동의서였어요.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서명했던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날 완전히 속인 거구나. 윤희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미리 받은 거죠. 난 아직 살아있어. 정숙은 분노에 떨며 외쳤습니다. 너희들, 날 가족이라 부르지 마라. 너희들은 내 피를 빨아먹는 악마들이야.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들으면 어때? 내가 내 새끼한테 당하고 있는 걸 온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 윤희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돈도 집도 다 저희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조용히 지내시면 돼요. 이 악마 같은 것들아. 정숙은 윤희와 민호를 향해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태연하게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을 속아서 산 것 같았어요. 가장 믿었던 가족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숙은 사흘 동안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밥도 못 먹고 물만 조금씩 마셨어요. 평생 모은 돈과 집까지 잃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네 번째 날 아침 정숙은 간신히 일어나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며칠 동안 물도 갈아주지 못해서 시들어 있었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눈물을 흘렸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을 내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영정 속 남편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생전 남편은 항상 정숙에게 말했거든요. 자기 일은 자기가 챙겨야 한다고 말이에요. 여보,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78살이어도 포기할 순 없어요. 정숙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욱 야위어진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죠.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김말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 윤희가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어요. 말순아, 나야. 어머, 정숙아.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어? 며칠째 집 앞에 와도 문을 안 열어줘서 걱정했잖아. 말순아, 내 말이 맞았어. 나 완전히 당했어. 말순은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뭔 일이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좀 와줄 수 있어? 나 혼자서는 안 되겠어. 지금 당장 간다. 30분 후 말순이 달려왔습니다. 정숙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숙아. 이게 무슨 꼴이야? 몸이 왜 이렇게 말랐어? 며칠 굶었어? 정숙은 말순을 붙잡고 울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통장을 넘긴 것부터 집 명의까지 차근차근 털어놨어요. 윤희와 민호가 어떻게 자신을 속였는지, 8천만 원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상세히 말했죠. 8천만 원이 3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이 도둑놈들이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네. 말순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정수가, 이거 완전히 사기야. 당장 신고해야 해. 그런데 내 아들이야. 며느리도 가족이고. 어떻게 가족을 신고해? 무슨 가족이야? 이런 짓 하는 놈들이 가족이야? 정수가 정신 차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야. 말수는 정숙의 어깨를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이놈들 감옥에 보내야 해. 경찰서? 응. 이건 명백한 사기야.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라고. 다른 어르신들도 생각해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해? 정숙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을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민호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면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해도 돼? 정수가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저놈들이 더 우쭐해져.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짓 할 거야. 말순의 말에 정숙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같이 가줄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증인도 될 수 있어. 윤희가 내 통장 가져가는 걸 봤거든. 두 사람은 함께 동네 파출소에 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할머니, 이거 명백한 사기 사건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정말요? 네. 상대방이 동의 없이 돈을 빼갔다면 횡령이고 거짓말로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면 사기입니다. 요즘 이런 가족 사기 사건이 정말 많거든요. 경찰관은 정숙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하고 당시 서명했던 서류들 가져오세요. 그리고 상세한 진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큰 만큼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나온 후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제 변호사도 만나봐야 해.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변호사? 그런 돈 어디 있어? 3만 원밖에 없는데.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어. 거기서 무료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내가 전에 뉴스에서 봤어. 정숙은 말순의 도움으로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할머니, 증거가 명확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 거래 내역만으로도 횡령 입증이 가능하고 진명의 이전도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꼭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조금씩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방법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말순이 사온 도시락이었지만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 너무 고마웠어요. 말순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아마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거야. 친구가 뭐 하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수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마음에 준비해야 해. 무슨 소리야? 저놈들이 가만히 있겠어? 분명히 반격할 거야.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때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버텨야 해. 말순의 말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희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다정한 표정이 아니었죠.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경찰서 다녀왔다면서요? 응, 다녀왔어. 정숙은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당당해졌어요.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가족을 경찰에 신고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정숙은 윤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가 내 돈 800만 원 어디다 썼는지 말해봐. 그거야 어머니 위해서 쓴 거죠. 관리비도 들고. 거짓말 그만해. 너희들 빚 갚고 집 사는 데 썼다고 민호가 직접 말했잖아. 윤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화해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화해? 내 평생 모은 돈을 훔쳐가고 화해하자고? 훔친 게 아니라 관리해드린 거예요.
정숙은 더 이상 윤희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내 허락도 없이 돈을 빼가는 거야? 윤희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머니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집도 제 명의인데 법정에 서봤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희야, 내가 예전 같지 않아. 이제 법이 내 편이야. 그리고 증인도 있어. 윤희는 정숙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예전처럼 순하게 당하지 않는 정숙이 낯설었거든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법정까지 가면 창피당하는 건 어머니예요. 후회하는 건 너희들일 거야. 윤희가 나간 후 정숙은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내 권리를 찾을 거예요. 78살이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신고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변호사와 함께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서명했던 서류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했죠.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의 말이 위로가 되었지만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정에서 친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거든요. 재판 당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오늘은 내가 이겨야 하는 날이야. 김말순이 일찍 와서 정숙을 챙겨줬습니다. 정숙아, 긴장하지 마. 우리가 옳은 일 하는 거야. 고마워, 말순아. 내가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어.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멀리서 윤희와 민호를 보았어요. 두 사람은 정숙을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죠. 어머니. 갑자기 누군가가 정숙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8살 손주 지민이었어요. 할머니, 왜 아빠 엄마랑 싸워요? 아빠가 할머니 때문에 경찰서 갔다고 울었어요. 정숙은 손주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도 어쩔 수 없었어. 윤희가 다가와서 지민이를 끌고 갔습니다. 지민아, 할머니한테 말 걸지 마.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윤희는 피해자 박정숙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7,970만 원을 인출하고 허위 설명으로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체계적으로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며느리 윤희는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윤희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시어머니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선의의 행동이었습니다. 사용된 돈은 모두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정숙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저는 평생을 절약해서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안전하게 관리해 준다고 해서 맡겼는데 제 허락도 없이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통장을 맡게 된 경위, 그리고 집 명의까지 넘기게 된 과정을 상세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넘긴 후부터 생활비를 줄여주고 제가 돈을 달라고 하면
짜증을 냈습니다. 판사가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희 7,970만 원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윤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관리 비용과 저희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관리 비용이 7,970만 원이나 필요했습니까? 요즘 세상이 다 비싸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살아야 하고.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는 어머니가 관리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피고인 윤희가 한 번에 4천만 원, 3,970만 원씩 인출했습니다. 이를 피해자에게 알렸습니까? 윤희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박민호, 어머니 돈으로 본인 명의 집을 샀다는 게 사실입니까? 민호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 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관리를 위해 본인 명의로 집을 샀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온 김말순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윤희가 정숙이 통장을 억지로 가져가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정숙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면박을 주더라고요. 은행 직원도 증언했습니다. 윤희 씨가 위임장 작성할 때 어머니가 치매 기미가 있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만나보니 정신이 매우 명료했습니다.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희, 치매에 기미가 있다고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윤희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그냥 관리가 편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위임장을 작성받은 것 아닙니까? 윤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희가 민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였어요. 검사가 읽어주었습니다. 1단계 완료. 통장 확보했음. 생각보다 쉬웠어. 2단계도 완료. 집 명의도 가져왔어. 재판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명백히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증거였거든요. 판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윤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챈 것 아닙니까? 정숙은 그 문자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민호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후회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했어야 합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체계적으로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숙을 위해 변론했습니다. 78세 할머니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간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을 잃은 상실감도 컸거든요. 김말순이 정숙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용기 있게 잘했어.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이라는 말만 믿었는데 그 말이 날 지옥으로 끌고 갔어요.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판결은 정숙에게 완전한 승리였어요. 윤희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2년의 실형을, 민호는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로챈 돈 7,97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죠. 정숙은 되찾은 돈으로 다시 자신만의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용감하게 잘하셨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은데 대부분 참고 사시거든요. 참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 명의도 다시 정숙 앞으로 돌려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윤희가 받은 명의 이전이 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정숙은 등기부등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하지만 모든 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윤희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손주 지민이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죠. 가족을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컸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정숙은 대문 앞 작은 화단에 앉아 국화꽃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과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정숙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올해도 참 곱게 피었네. 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함이 아니라 평온함이 담겨 있었죠. 정숙아. 김말순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요즘 말순은 거의 매일 정숙을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거든요. 말순아, 또 왔어? 친구가 뭐 하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숙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순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정숙아, 가끔 후회하지 않아? 아들하고 며느리 일 말이야.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후회했어. 그래도 가족인데 하면서.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왜? 진짜 가족이라면 나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참고만 있었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을지 몰라. 말수는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용기 내서 신고한 덕분에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조심하게 됐어. 실제로 정숙의 사건은 동네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정숙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정숙 할머니가 정말 용감하시다. 나 같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덕분에 우리도 조심하게 됐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정숙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불쌍한 홀몸 노인으로 봤다면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지킨 용감한 할머니로 보고 있었어요. 오후 시간 정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또 다른 노인 사기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어요. 최근 가족을 사칭한 노인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숙은 뉴스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나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신고했지만 저분들은 어떻게 하실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담당자인데요. 할머니 사건을 뉴스로 제작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숙은 놀랐습니다. 뉴스요? 네.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신고하신 사례를 알려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많은 어르신들이 할머니 같은 피해를 당하고 계세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기자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요. 일주일 후 정숙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정숙은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가족이라는 말을 너무 맹신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뭐든지 용서되고 이해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정숙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내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이유는 없어요. 용기를 내세요. 방송 후 정숙에게는 전국에서 격려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 정숙의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연락해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영웅이세요. 정숙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어요. 몇 주 후 정숙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노인 사기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정숙의 경험담을 듣고 싶다는 거였어요. 강연장에는 정숙과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78살에 처음으로 재판정에 서본 할머니입니다.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은 그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아요.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주게 됐어요. 우리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나 봐요.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지옥 같은 나날을 지나온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